아버지가 이렇게 그 예술의 쪽에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미술이라는 게 있다는 것, 그 그림장이라고 그때 얘기했거든요. 그림쟁이가 있었다는 얘기를 알고 있었고, 아버지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책자, 지금은 그런 책이 없어요. 이렇게 접어서 볼 수 있는 그런 그 옛날 책, 그림책을 많이 보여주셔서 이 세상에 그림이라는 게 그런 그 분야가 있다라는 걸 모르지는 않았었죠. 3학년 때였었어요. 그때 기억은 너무나 또렷이 나는 것이, 하루는 미술 시간인데 선생님이 이제 너희들은 직접 사람을 보고 좀 그려봐 이랬던 것 같아. 제일 예쁜 그러니까 반 친구 하나를 나오라 그래가지고 얼굴이 하얗던 건 기억이 나요. 그 친구가 이렇게 의자에 이렇게 나처럼 이런 의자에 이제 교실에 교단 위에 이렇게 딱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위는 자주색 스웨터는 안 잊어버려. 햇빛이 그 교실 쪽으로 햇빛이 이렇게 쫙 들어왔었거든요. 너희들 이제 그려라. 근데 아무도 못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저는 막 그렸던 기억이 나. 그때 그림이라는 어떤 그런 그 희열을 좀 느끼지 않았었을까? 왜 그 반에 그 순간이 그렇게 오늘날까지 안 잊혀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다음에 크면 그림하는 사람이 돼야지. 그러니까 그런 분야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아버지 덕분에. 그랬는데 이제 그게 40살 돼서야 비로소 하게 됐죠. 이런 기회가 좀 있을 때마다 어머니 얘기는 엄마 얘기는 참 많이 하는데 아버지 얘기는 거의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그 당시에 가부장적인 사회라서 그랬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아버지와 유대감은 별로 많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아버지는 어려운 분이에요. 맨날 집에 들어오시면은 당신 처지에 들어가시면 끝나고. 그러니까 엄마하고 아버지 나이 차가 거의 20살이 넘기 때문에 저의 아버지는 우리한테는 할아버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가 역시 그 연극도 하시고 뭐 영화도 만들고 이런 그러니까 활량이죠, 활량. 이래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어린 우리들을 데리고 게임을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세대는 전혀 모르는 게임인데 그게 뭐냐면 스무고개라는 거. 아버지가 이제 어떤 물건이 사건이든지 이런 걸 생각하시고 우리한테 이제 그 던져주시면 우리가 이제 자꾸만 그걸 하나씩 물어가면서 나중에 거기를 찾아가는 그런 게임이거든요. 그런 게임을 했었고 그때마다 다른 형제보다는 저는 아버지하고 참 유대감이 있었던 거. 아버지가 6남매 중에 그래도 저를 좀 사랑해 주셨던 것 같아요. 공부를 제일 못했어요. 왜냐면 언니는 막 전교 1등, 동생도 막 좋은 학교 나왔거든요. 저만 그냥 중간 정도였거든요, 성적이. 근데도 저를 사랑해 주셨거든요. 그거는 참 지금 80살이 넘은 지금도 아버지에 대한 그런 그 고마운 마음은 그거죠. 그리고 제가 책 좋아하고 이런 거는 아버지 닮은 것보다 엄마를 더 닮았다는 생각을 들어요. 돌아가신 어머니는 손에서 그렇게 가난했는데도 불구하고 손에서 책을 항상 기억만 있으면 읽으시고 그러셨거든요. 중학교에 들어가서 제가 당연히 미술반에 이제 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갔는데 그 반에서 정말 저 같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너무 작업을 잘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그리는 그림은 나와 이 정도가 차이가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도저히 알 수 없는 세계를 걔는 그렸는데 과일을 놓고 그려라 하는데 나는 그냥 과일이니까 사과를 똑같이 그리려고 애를 썼는데 이 친구가 그린 사과는 사과가 아니에요. 완전히 입체적인 그 느낌이 주게 나와 그렸더라고. 선생님이 그 친구의 그림을 칠판에 딱 붙여놓고 미술이라는 것이 어떻다라는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대로 모사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겠죠. 그때 제가 느낀 거가
나는 아닌가 보다. 이게 미술이 내 영역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그 순간 했어요. 근데 제가 다행인지 불행인지 또 글을 쓰는 거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책 읽는 걸 무지 좋아해서 책은 옆에 있기만 하면 그냥 아주 책에 빠져서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렇다면 글을 쓰는 사람이 되면 어떨까. 그래서 그때부터 미술반을 안 가고 문예반이라는 데를 갔죠. 중학교 2학년 때인데 정복생이라는 친구 때문에 그림을 포기하고 이제 글을 쓰겠다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책을 막 열심히 읽는 건데 어느 날 그 부산에서 소년신문이 지금 없어졌습니다. 소년신문이라는 그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나 신문이 나오는데 거기에 나의 희망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공모를 했어요. 그때 그 나의 희망의 주제가 뭐냐 하면 이렇게 그 조그만 방에 아주 좀 어렵게 사는 방이지 않습니까? 방에 햇빛이 이렇게 들어와요. 햇빛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 햇빛을 가만히 보니까 먼지들이 그냥 왔다리 이게 날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먼지들이 무슨 방향이 있는 게 아니야. 그때 제가 보기에는 아무 방향도 없이 막 날아다니니까 마치 그 먼지 하나가 나 같은, 이렇게 내가 방향이 없이 이렇게 헤매다가는 저렇게 되겠구나. 근데 그걸 썼어요. 그래서 나의 희망은 뭔가가 나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그걸 쓴 게 나의 희망인데 이게 이제 부통령상을 받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걸로 끝이었죠. 글을 쓰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계속이 안 되더라고요. 남의 글을 읽는 거는 너무 좋은데 내가 글로 나의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나는 아니구나.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정말 그게 부끄럽다는 생각을 하나도 안 했지만 너무나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집도 없고, 그때는 이제 집도 없고 절도 없단 말이 이제 유행이었는데, 가난하다는 게 뭐 부끄럽다 이런 거보다는 그때는 다 가난했으니까, 한국 사회가 다 가난했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튼 젊은 39살밖에 안 된 젊은 엄마가 그 6남매를 끌고 그냥 길거리에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한 2, 3년 고생 많이 하셨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니까 제가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엄마한테. 엄마, 나 학교 안 다녀도 돼. 학교라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학교 안 다녀도 되니까 나 그냥 다방에 취직할게 이랬다고요. 그랬더니 어머니의 그때 놀래고 화나신 얼굴 표정이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뭐 얼마나 화를 내시는지 제가 뭐 꼼짝도 못했어요. 하여튼 고등학교 졸업을 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제가 이제 졸업을 하고 취직을 하니까 일단 먹고 사는 건 해결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림이라는 것은, 예술이라는 것은 그때 생각에는 이건 우리가 하루하루 먹고 살고 동생들 공부시키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무슨 미술을 한다? 이런 건 머릿속에 있지도 않았어요. 사춘기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한 기억이 나요. 나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나는 지금 뭐 때문에 살고 있지? 이라는 생각을 어려서부터 했던 것 같아. 그 결론이 나는 글 써야지. 글은 연필하고 원고만 있으면 되니까, 원고지만 있으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그것도 못하고 이제 남편을 만나가지고 연애를 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조금 이제 시어머니 모시고 세 식구가 살았는데요. 이제 먹고 입는 거, 먹고 자고 하는 집이 있다. 조그만 아파트를 하나 장만하니까, 그때부터 진짜,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지? 그러니까 존재의 의미를 고민하게 되는 거는 확실하게 삼시세때가 해결난 다음에 오는 것 같아. 제가 경험하기로는. 근본적인 걸 해결이 되니까 그때부터 자기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거죠.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뭐 36살 때 또 서예도 하고 한 4년 동안 미친 듯이 서예를 했죠. 근데 글씨도 정말 재밌어요. 그게 막 밤 3시, 4시가 시간 가는 줄 모르게 글씨가 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뭐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글씨라는 거는 임서라는 게 있어요. 임서. 임서라는 걸 뭐냐 하면 선대 유명한 서예가들이 써놓은 글씨를 그대로 흉내를 내는 거. 한일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대로 흉내를 내는 거를 4년을 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박 선생님, 박두진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제 저는 언제 이렇게 좀 제 맘대로 쓸 수 없을까 했더니 막 웃으시면서 앞으로 20년만 더 하면 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임서 기간이 24년이잖아요, 그럼. 그날로 네, 알았습니다 하고 와가지고 안 갔어요. 그리고 그림을 시작한 거예요. 그게 4월 25일입니다. 처음에 제가 정말 40살 되던 한국 나이로 40살. 4월 25일은 정확하게 기억을 해요. 제 친구의 동생이 홍대 나온 친구예요. 그 친구가 우리 집 놀러 왔어. 왔는데 예, 난 말이지 정말 너무 이제는 막 그림 안 그릴 수가 없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그랬더니 그 친구가 언니 갑시다. 근데 그날이 4월 25일 날 월급 탄 날이에요. 타워 호텔 12층이야. 전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12층에 올라가서 재료를 몽땅 샀어요. 생활비 준 걸 가지고.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재료를 몽땅 사가지고 구반포에 같이 살고 계시던 이종무 선생님 지금 돌아가셨을 거예요. 내가 소개해 드릴게. 그리고 날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이제 인사를 하고 시작을 한 게 그렇게 된 거죠. 그림은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그림이라는 것이 어떤 주제가 있어야 되는 거고 이런 뭐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무조건 50호짜리 그리고 가지고 갔는데 선생님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아니 뭐 이제 시작하면서 이렇게 큰 걸 가져왔냐고 화판을. 저는 그게 너무 작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부인들이 거기 한 5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그 정물 같은 거를 5호나 3호 요런 거 조그만 데다가 막 그리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50호짜리 사갔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깜짝 놀라면서 당신 작업실로 날 데리고 가는 그 방에 절 데리고 가면서 당장 그 모델을 그려보라고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은 태어났을 때부터 어떤 성향을 갖고 태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 성향이 제 경우는 사실은 이런 얘기하는 건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꼭 찾아야 될 것 같았어요. 그 존재하는 이유가 꼭 그게 그림이어야만 되는가? 라는 의문을 갖죠. 꼭 그림이어야 돼? 꼭 예술을 해야만 돼? 예술 아니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각자가 자기의 성향인 거고 각자의 선택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저의 그러니까 삶의 선택이라는 거는 내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해 먹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하는 이런 가정주부로서의 삶이 나로서는 그 만족스럽지 못해요. 뭐 누구한테 어울리거나 말거나 나한테 안 어울리면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나는 이거는 내가 존재하는 어떤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렇다면 뭔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뭔가가 나한테 있는 거가 그러니까 서예일 수도 있고 뭐 그림일 수도 있고 뭐 그릴 수도 있는 건데 저는 그게 가장 힘이 안 들고 힘이 덜 들고 내가 정말 즐겁게 끝까지 할 수 있는 건 그림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작하자마자 이게 분출을 한 거죠. 뭐 정신없이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가정주부로서는 충실히 하지 않으면 내가 먹고 사는 게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나의 직업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월급이라는 것이 결국은 그림 그릴 수 있는 시간과 그 재료 사는 것,
나는 나를 표현하고 싶잖아요. 내가 여기 윤성남이라는 하잘 것 없는 인생이지만 난 여기서 존재하잖아. 내가 존재하는 거를 누군가 소통을 하고 싶어. 근데 그 소통이라는 게 글로는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그림을 한번 해보자. 근데 이제 주제가 있어야 된다는 건 공부를 많이 좀 그림 공부를 좀 많이 했거든요. 혼자 책을 보면서 미술사 책을 좀 많이 읽었어요. 근데 그 주제는 있어야 되니까 주제가 뭐냐? 나예요. 나의 존재에 대해서 주제가 난데 사실 나는 내세울 게 너무 없는 거예요. 나는 좀 부끄러운 존재야.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지? 엄마더라고요. 어머니. 어머니가 완벽한 인간이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나한테는 어머니가 정말 우리 육남매를 늙은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육남매를 정말 무탈하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당신 노동해가 우리 먹이고, 그러니까 어머니는 내가 생각하기엔 가장 이 세상에서 정말 내가 개인적으로 존경할 수 있는 인간인 거죠. 그래서 그 나의 어머니를 내가 그리고 싶어. 처음부터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고 그린 거죠. 다른 분의 정물, 풍경화 다 아름답죠. 아름다운 거 아니란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아름답고 그 가치도 있고 다 있죠. 아무리 다른 화가분들한테 가치가 있고 일반적으로 아름답고 한들 내가 좋은 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림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표현하고 싶은 어떤 대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표현하는 대상이 꽃일 수도 있고 정물일 수도 있고 풍경일 수도 있고 있죠. 나는 그 대상이 사실은 자기 자신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자기가 뭘 잘났다고 내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그 기능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어머니의 삶이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바탕이 됐으니까 이 바탕이 된 어머니의 삶을 가지고 당신들하고 소통을 하겠어. 이게 제 첫 번째 개인전 제목도 어머니라고 제가 붙였거든요. 우리 그때 굉장히 어려웠죠. 방 2개밖에 없는 남의 집 살이를 할 때도 저기 시골에서 왜 소쿠리 장수 있지 않습니까? 소쿠리 장수가 올라오면 꼭 그 양반을 우리 집에서 그냥 보름이고 일주일씩 살다가 가셨어요. 우리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하고 껴서 잤어요. 근데 그걸 어머니가 다 받아주셨어요. 나는 우리 엄마만 그런 것 같아. 그런 그 엄마에 대한 그 존경심이 왜 없었겠어요. 나는 엄마같이 살았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엄마 얘기를 그림으로 말하면 말할 수 없이 에너지가 방출이 되죠. 네. 어머니를 모시고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사실은 그림을 해봤어야지. 뭘 압니까? 그래서 어머니를 오시라 그랬죠. 연필로 데생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내 개인 어머니를 모시도 않고 그렸지만 그 어머니 얼굴을 그대로 그리기는 싫었어. 싫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엄마를 너무 뭐라고 얘기할까? 엄마를 너무 공개하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어머니라는 엄마를 내가 그리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엄마 얼굴을 그대로 그리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 있는 할머니들, 아줌마들 얼굴을 생각하면서 그냥 그린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제목은 어머니라고 붙였지만 내 개인 어머니의 사실화는 아니죠. 시장 풍경이 굉장히 재밌어요. 사실은 저도 목소리가 크지만 그분들 목소리 굉장히 커요. 그런데 처음엔 무서워서 전 시장 가면 쫄아들어요. 너무 목소리가 크니까. 저는 지금은 목소리 크지만 옛날에는 목소리가 거의 없었어요. 그 목소리 큰 아줌마들, 내 그때는 아줌마죠. 아줌마하고 이렇게 할머니들 보면은 사실 너무 거세고 너무 싸납고 그래서 무서웠죠. 근데 이제 친해지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외부로 볼 땐 굉장히 무서운
저기 아줌마들이 앉아 있잖아요. 근데 단지 거기에 있는 바구니는 텅 빈 바구니. 그렇게 고생을 해도 결국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 라는 의미죠, 그거는. 텅 빈 바구니. 예. 그런 의미까지도 사람들이 알아주지는 않죠. 근데 나는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 첫 번째 개인절이 사실은 지금의 아르코에서 했는데 윤석남이가 개인전 한다 그러면 해주겠어요? 절대 안 해주죠. 친구 중에 하나가 그림을 홍대 나온 친구가 있어요. 굉장히 유명해요. 미술회관 아래층, 2층이 있는데 아래층을 다 빌렸는데 자기가 다 못하겠대. 너 반하고 나 반할래?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이름도 없는 윤석남이야. 뭐 미술계에서 아무도 모르는데 거의 2인전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얘는 이미 중견 작가야. 그게 가능합니까? 근데 그 친구가 하자고 그랬어요. 근데 하자고, 이제 2인전 하려고 그랬는데, 그 친구 주변에 너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윤석남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랬대요.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남아 미안한데, 넌 너 개인전 하고 나는 나 개인전 하자. 그래. 저야 좋죠. 그래? 그럼 나 그렇게 해. 그렇게 해서 2인전 하려고 그랬던 거가 개인전이 된 거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이 친구 때문에, 이 중견 작가, 유명한 중견 작가 친구 때문에 화가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얘는 추상회화야. 그러니까 그때는 추상회화가 한국의 90%는 추상회화야. 이 친구 때문에 선생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근데 옆방에 있다니까 한번 들려보지 그러고 오셨겠죠. 저한테 굉장히 격려를 많이 해주셨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고마워요. 지금도 아주 생각하면 가슴이 참 이렇게 정말 선생님들이 누구라고 얘기하면 정말 다 알만한 분들도 오셔가지고 박수 많이 쳐주셨어요. 용기를 많이 내주셨죠. 그래서 그 친구한테 큰 제가 힘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 중에 오셨던 선생님 중에서 어떤 선생님께서 그룹을 하나 만드셨어요. 서울대학교 홍대 나온 분들, 작가분들이 그룹을 만드신 저를 끼워주셨어요. 그게 인간전. 네. 그래서 제가 거기 전시를 하게 된 거죠. 남편이 하루는 그러더라고요. 그 전시를 끝나고 나서 쓸 때 그냥 지나가는 말로 당신 계속 그림 그릴 거야? 그러더라고요. 당연하지. 난 죽을 때까지 할 거야. 이랬어요. 당신 학력이 하나도 없어.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고 미술대학도 안 나왔고 한국에서는 이거 가지고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 그러니까 뭔가가 이게 학력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학력은 상관이 없다는 생각을 머릿속에 했지만 남편의 그 말이 정말 고맙더라고요. 사업적인 의식 때문에 그런 말을 했건 아니면 마누라가 뭘 열심히 한다고 하니까 도와주려고 했건 아무 상관없이 그 자체가 저는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그래, 그럼 어디로 갈래? 그래서 난 뉴욕이 그때 당시는 물론 그랬어요. 전 우주 지구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뉴욕이. 그래서 난 뉴욕 갈래. 그러면 1년만 보내줘. 그게 아트 슈튜디오 리그하고 프렛 인스티튜트예요. 프렛 인스티튜트는 거기가 건축학과로 유명한 데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웃기는 얘기는 이쪽 아트 인스티튜트 리그는 매일 가도 돼. 70분만 내면 뭐 밤에 와도 되고 뭐 상관없어. 여기는 일주일에 2번밖에 올 수가 없어. 권리가요. 근데 저는 매일 갔거든요. 선생님이 치면은 아무리 얘기해도 이 여자가 뭐 말도 잘 안 통하는데 와서 열심히 하니까 나중에 그래 그냥 와라. 나중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가 그렇게 열심히 해서 그냥 우리가 그냥 오케이 한 거다. 너 그거 아니? 일주일에 2번밖에 못 오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놀랬죠. 뉴욕에서 1년 동안 공부한 거가 여기서 10년 동안 내가 혼자 한 거하고는 될 수가 없더라고요. 현대 회화가 어디 와 있고 어느 지점에 서 있는 거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라는 예상을 하는 거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서울에 붙어 있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 영어도 하나도 못하니까. 가서 실제로 가서 붙어 있어서 보는 거. 무지 많이 보러다니죠. 그건 전 자랑할 수 있어요. 유명한 뉴욕시의 그 34번가 아래, 거기는 아티스트들 거리예요. 아티스트 거리는 자유스러운 그림의 집합체예요. 거기를 저는 매일 갔어요. 똑같은 거 봐도 좋아. 이 사람들이 왜 이런 거 그렸지? 왜 이런 작품을 했지? 나 못 읽어. 그러면 단어 찾아가면서. 그때는 열심히 했어.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작업을 했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그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됐죠. 저는 그때 1년 동안 가서 그걸 보지 않았으면 오늘날의 윤석남이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었을까? 라는 게 좀 의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림이라는 게 손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죠. 그거 아주 몸으로 그냥 아주 느낀 거예요. 아쉽긴 했지만 1년 동안 정말 최전선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가 날뛰고 온 거죠. 그 당시 1980년 그 당시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페미니즘은 페자도 몰랐었어요. 그냥 내가 그림 그리는 아티스트로서의 그 예술가로서 살겠다라는 열망은 있었지만 여성 예술가의 특수성 같은 거를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없는데도 어머니 얘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건 자생적인 거죠. 그리고 나는 그 자생적인 게 굉장히 자랑스러워요. 뉴욕 갔을 때 그 1년 동안은 여성의식이 그때는 사실은 나는 여성 작가야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그 이후에 또 가게 되죠. 그때는 분명하게 제가 여성 작가로서의 나의 의식이 그때는 반드시 꽉 서 있을 때 저는 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한국에서 여성으로 사는 것, 여성 작가로서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아마도 저 세상에 갈 때까지 그 주제는 제가 놓지 않고 더 깊이 할 수 있는 한 팔고 들어가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래서 우리가 내가 울분이 터졌었던 거구나. 이래서 그랬었구나. 라는 걸 자기한테 깨우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왜 이렇게 우라가 치밀었고, 내가 왜 이렇게 살기가 힘들었지? 라는 거가 이런 것 때문에 결국 그랬는데, 이거를 서양에서도 150년 전까지는 많은 여성들이 힘이 말도 못하게 들었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성격상으로 굉장히 외형적인 성격이 못 돼요. 내성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숨어 있는 걸 좋아하고 사람 만나는 걸 너무 힘들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나는 그 여성 화가로서 말을 해야 돼. 누가 이렇게 펀치를 나한테 날려도 괜찮아. 상관없어. 나는 해야 돼. 이게 내 의무야. 그리고 나는 이게 죽을 때까지 이건 내가 짊어져야 될 거야. 그럼 여성이라는 것이 도대체 그 평등 사상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생각을 자꾸만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정말 미국에서 총 들고 싸우듯이 여자들이 군복 입고 그렇게 총 들고 대적을 해야 되는 거냐 이런 생각도 하게 되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여성이라든가 남성이라든가 이 성으로 뭐를 판단하는 시대가 아닌 시대가 올 때까지 그때까지는 이걸 얘기를 해야 되지 않냐. 오면은 그때 가서는 성이 아무런 관련이 없을 때 모든 삶 속에서 어떤 삶 속에서라도 성이 갈라서 얘기를 하지 않을 때까지는 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중에 하나이다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성이 정말 평등해지는 세월이 와야 되는데 그게 올까?
여자도 변해야 돼요. 남자만 변하는 게 아니야. 그러려면 그게 세월이 이렇게 지나가야 된다고 봐. 자연스럽게 여성과 남성을 가르지 않은 세대가 올 때까지 여자들은 싸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나는 끝까지 여성으로서의 여성 화가로서 나는 끝까지 그냥 갈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누가 뭐래도 나는 그냥 갈래. 그렇게. 근데 그 당시는 이 그룹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여성의식, 무슨 여성주의 미술 이런 거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인순 씨, 김진숙이 제가 같이 저기 그림을 같이 연습을 같이 했거든요. 근데 딱 이 친구들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우리가 저기 3명이서 그룹을 하나 만들어서 여성 작가 그룹을 한번 만듭시다. 내가 가서 1년만 공부하고 올 테니까 갔다 와서 우리 그룹을 하나 만들자. 제가 제안을 했죠. 그래서 갔다 와서 첫 번째 10월 모임전을 했죠. 그때 당시 저는 막연하지만 일하는 여자들, 여성들 얘기를 많이 하고 싶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서로 다. 김인순 씨는 정말 여성 노동자 얘기를 했고, 김진숙이는 이제 자기 개인사적인 얘기를 했고, 하지만 여성 작가잖아요. 저는 여성 작가이지만 어머니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그게 여성 의식이라는, 여성 미술 의식이 그때 안 들어간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전시 이제 끝나고 나서 우리 공부 좀 더 하자. 그래서 셋이서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막 모르는 단어도 찾아가면서 왜 여성 작가는 메트로폴리탄에 들어갈 수가 없는가. 그거를 그 텍스트를 우리가 공부를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이미 그 여성 미술이라는 의식이 우리한테 들어와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2회전을 할 때는 반에서 하나로라는 제목을 김인순 씨가 붙인 거 아닙니까? 사실 김진숙, 윤성남, 김인순 다 중산층이에요. 절대로 노동자 계급이 아닙니다. 그런데 김인순 씨는 굉장히 좌파적인 생각을 많이 했어. 저도 좀 물론 그런 쪽이고. 10월 모임이죠. 10월 혁명. 러시아 10월 혁명을 따온 거죠. 그래서 정말 거창하게 10월이라고 거기다 붙인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셋이다. 그때 더 공부를 더 깊이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뭐, 방법이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 좋을지. 그 다음에 이제 반에서 하나로는 완전 여성의식이 들어갔을 때 붙인 제목이죠. 그러니까 반에서 하나로 가는 거, 우리가 반에서 하나로 가기가 얼마나 힘든 거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가야 돼. 이제 그런 의식을 가지고, 그러니까 공부했다 그랬잖아요. 여성 미술. 그러니까 그때 그 페미니즘이라는 그 단어도 우리가 머릿속에 이제 들어오게 된 거고. 그래서 이제 여성 의식이 굉장히 강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반밖에 안 돼. 근데 반이 우리가 하나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반에서 하나로 가니까 깃발 들고 총 들고 나가자.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림으로. 그래서 계속해서 그 일하는 여성들의 모습을 저는 계속해서 그린 거고. 근데 가장 정말 반에서 하나로라는 제목에 걸맞게 한 건 김인순 씨가 아닌가 싶어. 지금도 그런 생각은 들어요. 반에서 하나로는 이렇게 굉장히 큰 들판에 앉아있는 엄마 모습, 호미 하나 가지고 앉아있는 그 어머니 모습을 그렸고, 일하는 여자들의 모습을 많이 저는, 아무래도 엄마가 주제니까, 저한테는요. 아직 나를 끌어올 수는 없었으니까. 손이 열이라도, 그거는 이제 우리 여성들 얘기인데, 일반적인 여성들 얘기라기보다는 이제 경험적인 그 어머니, 이제 친정 어머니가 고생한 그런 그 삶 자체를 그렇게 약간 코믹하게 표현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때 이제 굉장히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왜 한국 사람들은 꼭 서양화해야만 되는가 라는 그 저항감이 말을 못해도 속에 굉장히 있었어요.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정확한 그 이유도 모르겠고 이론도 모르겠고 그래서 혼자서 한국의 그 라인, 그러니까 한국의 선이라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제 그런 거가 그 손이 열이라도의 이제 처음 시작이 그렇게 되지 않았나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근데 그 라인이 우리가 흔히 서양화에서 보는 어떤 그런 그 선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한국화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선을, 근데 그때는 한국화라는 거를 할 생각도 못 하고 꿈도 꿀 수 없는 상태에서 그걸 그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할 수가 없는데 첫 번째 이제 개인전 끝나고 그다음에 두 번째였을 때 우리가 작가와의 대화를 했어요. 김인순, 김진숙, 윤성남 셋이 그 전시장에서 작가와의 대화를 했을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막 질문들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때 또문 계신 분들이 오신 거예요. 알고 보니까 또 하나의 문화라는 걸 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그룹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진숙이나 김인순 씨는 거기 참여를 안 하시고 저 혼자 이제 참여를 했는데 또 하나의 다른 문화, 여성 문화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성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여성 의식 이런 거를 저한테 막연하지만 깨우쳐 주게 된 동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저 거기 그냥 꾸준히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일회 개인전 때부터 내가 왜 엄마 얘기를 했어야만 했을까? 이래서 내가 그 엄마의 허스토리죠. 허스토리에 내가 관심이 많았던 거구나. 이래서 내가 한 거구나. 라는 그 당위성 같은 거를 찾아서 굉장히 뭐랄까 마음이 참 흐뭇한 건 좀 이상하고 깨우쳤다고 할까요? 자기 스스로를 알게 된 거라고 할까? 그렇게 된 거죠. 본격적으로 여성 문화라는 게 무엇이고 내가 왜 이런 그림을 그렸고 앞으로 어떤 그림을 어떻게 관심을 갖고 어떻게 나갈 것인가 라는 거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깨우치게 된 동기가 그 또문과의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분석하고 자기 자신을 깨우치게 되는 동기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은 그림을 그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아닐까?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저는 우리 보물을 투자가 정말 이제 비로소 내가 누군지 여성인 작가인 나는 어떻게 그림을 할 것인지라는 어떤 구체적인 무슨 방향성이라는 건 이상하지만 정신적인 방향성 같은 걸 굉장히 많이 제시를 하고 답을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보물을 투자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제목이 우리 보물을 투자예요. 돌아가신 고종희 시인의 시의 한 귀절일 거예요. 그게 우리 보물을 투자가. 그때서 비로소 자기한테 답을 준 거죠. 내가 왜 앞으로도 살아있을 때까지 내 이야기, 내가 누굽니까? 여성이잖아요. 여성으로 한국에서 태어난 여성이잖아요. 그것도 1939년도에 태어난. 내 이야기를 나는 앞으로 계속 할 수 있어. 그리고 이것만 해도 모자라. 이런 생각을 했죠. 우리 보물을 투자, 거기 나오신 분들이 다 여성시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성문학가들이죠. 그러니까 여성주의 문학이죠. 그죠? 여성주의 문학을 하시는 분들이고, 우리도 여성주의 미술을 한다는 사람이 만남이잖아요. 우리가 두 번째 반에서 하나로 좀 때문에 만난 분들이에요. 다 또문에 계신 분들이라고, 그 시인들이. 그래서 이제 또문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전시를 한 건데, 그 전까지는 여성 문화, 이런 여성이라는 이름을 붙인 어떤 문화적인 어떤 그 행동이라고
할까? 그 활동이라고 할까? 이분들밖에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요. 정말 이건 잘 만났다. 이분들을 우리는 정말 운이 좋게 잘 만났다. 그분들이 찾아오신 거지만. 그래서 이 전시를 통해서 우리가 더 이렇게 유대가 더 돈독해져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근데 지금도 김혜순 시인하고는 계속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미국 갔을 때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눈전을 하기 전에 얘기죠. 아이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미국으로 갔어요. 정말 과연 내가 작가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내 작품이 정말 이게 사회적으로 무슨 도움이 되는 작품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때가 어려운,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때 아니 한국이. 이런 상황에서 내가 정말 과연 그림이라는 거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다 비판은 좀 이상하지만 아무튼 간에 그런 그림을 그릴 수가 없었어요. 자, 어쨌든 간에 아무런 아이디어도 안 오고 도대체가 당위성도 없고 막 이게 절망인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 갔는데 미국 가서 1년 동안 정말 그림을 안 그렸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보러 다녔는데 그때 이제 루이스 부르주아 작품을 봤죠. 그때 브루클린 뮤지엄에 가가지고 정말 충격받았어요.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거미 하나가 그냥 굉장히 큰 거미가 하나, 전부 뉴욕에서 길에서 주순 큰 왜 이런 걸 가지고 길거리에 왜 하수도 이런 걸 가지고 전부 거미를 만들었는데, 거미가 누굽니까? 거미가 여성의 상징이죠. 이방하는 거 하나에 거미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세르만. 나는 내가 얼마나 편견에 완전히 쌓여져 있었냐 하면, 여성주의는 그림도 부드러운 거, 뭐 고운 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게 나한테 너무나 엄청난 여성주의라는, 여성주의의 가능성, 여성주의의 테크닉, 이게 나를 갖다가 누른 거여서 내가 못한 거예요. 나는 그림이 좀 강하잖아. 근데 이게 부드러운 선, 뭐 예쁜 이게 여성주의의 극대를 표현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나한테 말한 거예요. 내가 누가 시킨 게 아니고, 내가 여태까지 해온 거는 굉장히 남성적인 거야. 내가 해온 거는 정말 강하고 엄마 눈 부릅뜨고 있고, 이건 정말 남성화된 여성 미술이야 라고 나를 스스로 막 지목한 거죠. 하면서 좀 더 아름답고 부드러운 어떤 테크닉이 있지 않을까? 여성 작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미를 만난 거예요. 그럼 뭘 만났겠어요? 테크닉이나 매체? 이건 아무 관계없는 거예요. 스토리, 얘기가 중요한 거구나. 해방됐죠. 완전히 거기서 해방된 거예요. 여성주의라고 해서 무슨 매체에, 그것도 가능한 얘기야. 나한테는 아니라는 거죠. 부르주아의 작품을 보고 느낌은 왔지만 내가 갈 길은 모르는 거야. 어떻게 가야 좋을지 모르는 거야. 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요. 헌원서는 공부를 막 할 때 헌원서는 생가를 한번 가자 이렇게 속상한데, 그래서 혼자 운전하고 강릉에 생가를 갔다 이러고 이제 한숨이나 쉬고 앉았는데 요만한 가지가 하나 보이는 거예요. 나뭇가지가. 딱 그거 보는 순간 헌원서는의 17살짜리 모습이 같아. 와, 세상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짚고 왔다니까. 와서 거기서 그렸어요. 하얀 조거리에 파란. 근데 동그랗잖아. 동그라니까 그냥 사람이 되는 거야, 여자아이가. 동그라니까. 뭐 자르고 말고 할 필요도 없어. 그때부터 나무를 주스러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눈전이 나온 거예요. 다 헛나무 주워다 한 거예요, 그게. 그거 아니었으면 나무 작업 못 했어요. 윤석남, 너 이거 해봐. 나무 작업 해. 그리고 그거 준 거 아닐까요?
평면이 갖고 있는 답답함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 나는 굉장히 답답했어. 이 평면이 너무 싫은 거야. 답답하고 막 그냥 아주 보수적이고 이 평면 자체가. 그래서 그 튀어나와야 되는 방법을 모르던 거 아니에요. 그게 헌안설원의 나무 뿌리. 거기서 튀어나왔지 않습니까? 해방감이 이를 말할 수가 없어요. 머릿속에 와르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할 틈도 없이 했어요. 저절로 막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머니 눈전을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재밌어 하더라고요. 왜냐면 자기들도 이렇게 뭔가가 해방되는 느낌, 보는 분들도 해방되는 느낌, 저도 해방이 됐죠. 헌안설원이야. 그럼 나는 뭐야? 그 어머니 얘기를 그럼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어머니의 역사잖아요. 어머니 개인 허스토리예요. 어머니 개인 허스토리를 나는 그럼 이걸 만들어 봐. 나는 엄마 얘기를 하지 않으면 내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엄마 얘기를 끝내야만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태어났듯이 내 얘기를 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어머니 개인 역사잖아요. 개인 스토리를 내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으면 내 얘기는 절대 못할 것 같아. 어머니의 19살 때 사진 있었어요. 어머니가 30대 생생할 때는 어땠었을까? 사진 보고 어떻게. 그 어머니의 허스토리를 자식들을 이렇게 많이 낳았을 때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 얘기를 하려면 어머니 스토리를 내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주 행복한 때, 32살 때 얘기, 요조숙녀는 정말 그러니까 어머니가 여자로서의 아주 행복할 때의 모습을 상상한 거예요. 어머니가 평소에 내가 정말 기억하는 옷이 딱 외출하려면 2벌밖에 없어요. 꼭 중요한 때 입으시는 게 남색 치마에다 흰 저고리야. 그게 비단니. 딱 그거 한 벌 가지고 평생을 사셨어요. 다른 데는 막 헌옷 입고. 그래서 그 남색 치마에 흰 저고리인 거예요. 어머니의 가장 아름다운 32살 때 모습. 길에 가다가 이게 묵공소에서 까맣게 칠하기 위해서 어떤 나무 짝 위에다가 올려놓고 까맣게 휙 뿌리면 그거 까매지잖아. 이런 나무가 이만한 게 있더라고요. 버려가지고. 그래서 그걸 주워왔죠. 그 치마가 그거예요. 문양을 내가 만든 게 아니야. 근데 너무 버려진 건데도 불구하고 정말 그게 굉장히 귀해 보이더라고요. 길거리에 버려져 있는. 그거를 꼭 우리 엄마가 옛날에 입었던 헌옷 같은 느낌. 살림하면서 입으셨던 그런 헌옷 같은 느낌. 근데 19살이라고 해서 그걸 그렇게 한 거죠. 근데 문양이 너무 아름다워. 내가 만든 문양이 아니지만 내가 선택한 거잖아요. 딸과 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어머님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최고로 막이르는 그런 엄마라고. 그래서 내가 일부러 딸과 아들 그린 거예요. 제목을. 아들과 딸, 그렇게. 딸과 아들. 그렇게 붙였죠. 그거는 이제 물론 역사적인 얘기죠. 그 족보는 아무도 그런 뜻을 몰라요. 앞에 있는 여자와 뒤에 매달리는 게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근엄하게 아주 행복하게 탁 앉아있는 만화님이잖아. 그 만화님의 삶은 거기 매달려 있는. 너는 이게 근사하게 정말 근사하게 있지만 저 사람의 심정은 정말 삶 자체는 저 매달려서 목 매달려 있는 여자와 똑같은 거예요. 저 한 여자예요. 아무도 그거 몰라. 근데 그 얘기를 족보라는 게 뭐예요? 족보에 한 100년 전 족보에는 여자들은 없어요.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족보에 다 남자들만 있어. 여자는 없어. 족보에 여자는 사람이 아니야. 그게 100여 년 전의 족보에는 여자들. 요새는 다 있죠. 그러면 그 여성들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았나? 여성들이 존재하지 않았으면 남성들이 어떻게 태어나? 그죠? 그 뒤에 족보가 실제 족보예요.
여자 이름은 들어가 있지 않는 남성 족보에 딱 근엄하게 앉아있지만 사실 목 매달아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누가 나무를 버렸는데 그게 꽤 큰, 한 1m, 한 20cm쯤 되는 나무인데, 둥그런 나무의 바깥에, 그러니까 둥그런 나무가 있으면 바깥이 아닙니까? 그 바깥을 버린 거예요. 근데 일부를 이렇게 쫙, 대표질을 했더라고요. 딱 그걸 보는 순간, 저건 내 얼굴이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내 얼굴을 그리는데 화려한 옷을 입히고 싶었어요. 나는 평소에 화려한 옷을 안 입는 쪽이거든요. 근데 이것만큼은 막 말할 수 없이 화려한 문양의 옷을 입은 여자를 그리고 싶었어. 그러니까 보통 때 그런 욕망이 있었나 봐요. 화려한 옷을 못 입는 쪽이거든요. 입고 싶어도 못 입어. 안 어울려서. 그래서 그림에서는 좀 화려한 옷을 입히겠다 싶어가지고 굉장히 화려한 무늬, 빨간 데다가 이렇게 화려한 무늬를 해놓으니까 정말, 그런데 얼굴은 이렇게 약간 슬픈 듯, 그런 옷을 못 입잖아, 보통 때는. 보통 때가 아니라 뭐 항상 못 입잖아요. 근데 그런 거 표현을 한 거예요. 너 아직도 그렇게 화려한 옷을 입고 싶으니? 이런,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 물론, 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전히 너는 꿈을 꾸고 있는 거지. 그렇지.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네. 제가 제목을 정할 때는, 그때는 굉장히 자기가 그림하고 나하고 대화를 해요. 그때는 정말 패목이에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다 사다 쓰는 거고. 패목이 왜 좋으냐 하면, 패목, 이게 가지고 있는 그거 자체로서의 연륜이 있어요. 그게 나한테는 굉장한 영향을 주더라고요. 그거 일부러 만들 수 없어요. 그렇게 패목같이 만들 수 있나요? 세월이 안 가면 안 돼. 세월 그 자체가 세월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 자체가.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살린 거죠, 뭐. 거기다 내가 조금만 칠을 하면 되고, 19살은 그대로 갖다 패목을 그대로 이용한 거고, 거기다 조금만 가미만 하면 되더라고요. 누가 선택을 하느냐에 따른 거죠. 패목이 주는 느낌은 아마 써보신 분들은 다 저하고 동감을 가질 거예요. 공감할 거예요. 정말 정감이 있다고 할까? 그 세월 자체를 자기가 품고 있잖아요. 그거는 작가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안소연 씨가 누군지도 몰랐는데 연락이 왔어요. 거기 그 한국의 특별전에 작품을 좀 내줄 수 있냐고. 뭐 저야 뭐 기절하게 놀랬죠. 그 베니스가 어딥니까? 모든 작가의 꿈의 도시잖아요. 안소연 씨가 아마 그 큐레이터였었나 봐요. 그때 처음 봤어요. 거기서 처음 만났는데 거기서 저기 작품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방 하나를 어머니 눈전에 놨던 작품들을 가지고 조금만 더 추가를 하고, 왜냐하면 그 100개의 그릇을 놨잖아요. 그 촛불을 100개를 켰잖아요. 나중에 얘기 들었는데 말이 많았더라고요. 불날 염려가 있잖아. 그것 때문에 실제로 전시장에 촛불을 켜는 사람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뭣도 모르는 사람이 막 그냥 밀고 들어간 거죠. 근데 그 전시가 개인적으로는 조금 해외로 알려졌던 것 같아요. 사실은 어머니의 눈전은 친정 어머니 얘기잖아요. 거기다 약간의 시어머니한테 대한 미안함이 있어가지고 하나를 크게 만드는 게 시어머니 얘기죠. 공중에 이렇게 날아가고 있는 걸 했거든요. 그걸 하나 첨가를 했거든. 혼자서 괜히 미안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어머니라는 얘기가 거기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친정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한 자리에 같이 있는 거죠. 촛불은 눈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몸을 자기가 밝히잖아. 자기를 태워서 다 녹아 없어지잖아요. 결국은 꼭 여자의 몸 같더라고. 여자의 삶. 뭐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촛불을 쓴 거예요. 여성의 몸이 불타고 있는 것 같은, 결국 녹아서 없어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전화가 왔더라고요, 어느 날.
여기 조선일보인데요. 선생님이 이중섭 상 받게 됐습니다. 이렇게 전화가 와. 그래서 이중섭 상 받는 줄 알았죠. 그때 그 위원장이 이경성 선생님 직접 전화를 왔어. 여보, 윤 작가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내가 내일 상을 줘야 되는데 만난 적이 없잖아. 얼굴도 모르고 상을 줄 수는 없다고. 그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때 국립현대미술관 관장이었. 깜짝 놀래가지고 무슨 말씀이니까 당신이 이중섭 상 받았는데 내가 내일 상을 줘야 돼. 근데 얼굴 모르니까 얼굴 좀 보고 상을 줍시다. 그래가지고 제가 일찍 가서 뵀죠. 나는 잘 몰라. 나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받은 거거든요. 이중섭 상을. 사실 말이죠. 상을 돈까지 주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500만 원 받았어요. 큰 돈이었어요. 나한테는. 정말 큰 돈이었는데 작품이 그렇게 안 팔렸으니까요. 500만 원씩 그렇게 팔린 적이 없었으니까. 그 최초의 여성 작가로서 받았어? 어? 그럼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여성 작가잖아요. 그럼 그동안 쭉 남자만 받았나? 남자만 받았더라고요. 보니까. 좋은 여성 작가가 좀 많아? 그럼 나이 많은 여성 작가들도 많을 텐데 이게 무슨 일인가? 이런 생각을 했지만 어쨌든 굉장히 기분도 좋고 누가 인정해 주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사람들이 주기도 하고 아유 감사하다. 그리고 또 최초의 여성 작가라니까 이게 정말 무슨 일이야. 그랬죠. 그래서 나한테는 그게 굉장히 의의가 있었습니다. 저한테는요. 그 상 자체가 어떤 좀 자신감이 생기기도 했고 꾸준히 할 가치는 있는구나.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이 안 든다고 말하면 거짓말이죠. 네. 그때 이제 여성의식이 막 과도하게, 지금보다 더 심하게 아주 머릿속에 꽉 차 있었다고요. 내가 상도 받고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여성으로서 존재감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길을 쓰고 해도 아직은 우리는 멀었어. 길을 써로 가도 아직 멀었어. 근데 그 아직 멀은 거가 굉장히 먼 게 아니야. 우리가 폴짝 뛰어넘으면 넘을 수 있을 정도의 간격인데도 불구하고 그 간격을 도저히 넘어가기가 힘든 거야. 내 입장에서는. 그리고 우리 세대에서는. 그리고 앞으로도 100년 후에? 200년 후에?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1000이라는 완벽수가 있잖아. 1000이라는 완벽수 가려면 하나만 더 하면 돼. 999잖아요. 하나만 더 하면 되는데 그 하나 되는 게 굉장히 힘든 거. 그게 왜 그렇게 힘든 건지. 그러니까 999는 영원히 999예요. 내가 죽은다면 누가 하나 해가지고 1000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인물화하고 싶었어. 근데 그게 크면 안 돼. 크면 그 맛이 안 나. 이렇게 작아야 돼. 정말 손가락같이 작아야 돼. 그런 거죠. 그래서 그거 나무를 다 짜게 써 내가. 짜게 해가지고 그렇게 작게 만드는 거죠. 전부 여성들이에요. 999명이 전부 여성들이라고. 그리고 저쪽 방 안에다 딱 하나만. 요 하나가 일로 가면은 1000이 되는 거예요. 거기 딱 하나만. 그렇게 전시를 했죠. 근데 그 방에 하나 있는 게 거기에라는 얘기는 아무도 모르죠. 왜 저기 방 하나에 여자가 하나 있어? 그냥 그러고 그냥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광주 비엔날레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건방졌구나. 그러니까 상당히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나무라면서 광주 비엔날레 그 이후도 계속 자기 스스로가 어떤 길을 찾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길을 찾지 못하는 거는 가야 할 길, 방향성. 그거를 찾지를 못하고 다운된 때였어요. 근데 다운됐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매일 일기 쓰듯이 드로잉을 했죠.
그러니까 그냥 이건 누구한테 보여줄 수도 없어. 부끄러운 거야. 근데 그게 전부 그네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네를 왜 탔겠어요? 그거는 이게 지상에 이렇게 발 두 개를 딱 딛고 지상에 꿋꿋하게 서 있는 나도 아니고, 그렇다고 날개가 달라가지고 굉장히 날아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지상에서 조금 높이 방황하는 그런 아주 탁 이르지도 못하고 날아가지도 못하고 그 중간에 마치 환상에 젖어 있는 아주 나약한 그런 작가의 어떤 모습, 이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그래서 그냥 집 방도 아니고 땅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그냥 요 그네에서 이렇게 타고 그냥 환상에 젖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구나, 그런 내 모습들이에요. 매일 일기 쓰듯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그런데 이해로 사람들이 재밌어 하더라고요. 근데 그 그네를 타고 있는 거가 위안을 됐어요. 그 드로잉들이 나한테 왜 위안을 줬냐 하면, 이 끈을, 이나마 끈을 꽉 잡고 있는 느낌이야. 아주 날아가지 않았잖아. 난 아직 지상에 존재해. 네 끈을 꽉 잡고 있는 느낌이라서 나한테 위안을 줬어요. 그게 없었으면 오늘날에 윤석남이가 있었겠어. 그런 아주 밑에서 기는 그런 세월도 있었으니까. 늘어나다라는 게 뭐겠어요. 그때 이제 한창 자기가 이렇게 정말 다운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내가 그 허난서론과 이렇게 딱 만나는 느낌인 거 있잖아요. 막 그게 만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만나는 느낌이에요. 그게 얼마나 위안을 줬는지 몰라요. 감히 역사 속에 있는 허난서론하고 자기를 비교한다, 누가 들으면 코웃음 흥 하고 칠 거잖아요. 남들은 쳐라. 남들은 코웃음 치든지 말든지, 나는 뭔가가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근데 해필이면 그 유명한 허난서론이야? 그냥 허난서론 시를 읽으니까, 임해창 시를 읽으니까 내가 뭐 아는 게 있어야지. 그럼 허난서론, 너한테 내가 가고 싶어, 당신하고 정말 실제적으로 이렇게 만나고 싶어 라는 그 염원이죠. 그게 팔이 확 늘어나서 허난서론, 당신한테 난 지금 가고 있어 라는 얘기죠. 뭐 아주 단순해요. 종소리는 사실 그거 밑그림을 그리는 때보다 종소리를 넣었어요. 아는 사람마다 왜 거기다 종소리를 왜 넣어? 이게 뭐 아무 의미도 없는데, 나는 이게 이 소리로 내가 흔들고 너가 흔들어, 둘이 다 흔들고 있잖아요. 이게 구체적으로 흔들어서 소리가 가지는 않지, 전시에서. 그렇지만 나는 간다고 생각하는 거야. 하면서 몇백 년대로 200 몇십 년을 가는 거예요. 라고 나는 생각을 해서 종소리를 꼭 넣어야 돼. 작품으로 너무나 유치하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요, 나와 너와의 소통이죠. 팔이 굉장히 늘어나가지고 그 허난서론한테 이제 이 연꽃같이, 연꽃의 향기가 있잖아요. 그 향이 그냥 향이고, 연꽃은 부활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향과 부활, 그러니까 이 허난서론의 그 어떤 정신이 감히 부활하는 느낌, 그거 단순해. 그러니까 그런 건데, 그래서 그 푸른색이 많잖아요. 전체적으로 푸른색이 많아요. 푸르다라는 거는 이제 강물을 의미하는 건데, 끊임없이 흐르는 당신으로부터 시작해서 나까지 오는 그런 느낌. 그리고 그게 나예요. 손이 늘어난 게 이제부터 나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엄마가 아니고. 그래서 내가 허난서론 당신을 만나고자 해. 그러니까 동아일보 신문이 이제 딱 읽는데 어떤 기사 하나가 있는데, 이애신 할머니 기사예요. 이애신이라는 할머니가 유기견, 남들이 버린 개 1025마리를 보호하고 있다라는 기사.
나 정말 놀랬어요. 진짜 놀랬어요. 그 깊은 내용을 내가 어떻게 알겠어. 노벨 평화상 받을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 내가 오해인지도 몰라. 막 이러다가 얘네들이 좀 귀찮고 어쩌고 하면 버리는 거 아닐까? 어쩌다 보니까 이제 길게가 됐겠지, 그죠? 어쨌든 정말 인간에 대한 혐오증이 그때 굉장히 심했어요. 이 애신 할머니 얘기를 들으면서 인간에 대한 혐오감과 동시에 존경심이 그냥 막 우러나는, 그러니까 뭐 해답을 찾은 것 같은, 그래도 역시 사람은 사람이야 뭐 이런 거. 그래서 바로 갔어요. 내가 바로 거길 찾아갔다고. 가가지고 할머니를 만났죠. 개는 인간하고 잘 통하는 동물 중에 하나잖아요. 인간이 외로울 때 개 때문에 외로움을 상쇄하고 사람들이 하도 많이 버려가지고 처음에는 막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 그 파주에서 장소를 제공해주고 그래서 그걸 보호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밥을 한 번 사는데 400몇십만 원씩 든대. 그래서 그냥 좀 도네이션도 하고 그랬죠. 그래서 와가지고 1025마리의 유기견을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딱 그 할머니 만나고 내가 그것까지 다 뒀어요. 어려서 놔둬서. 그거 하면서 나는 죽어도 이렇게 죽을 때까지 이거 해야 돼. 1025마리 개를 만들래. 뭐 누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날부터 잠깐. 근데 만들 수가 없어요. 개를 그릴 줄 모르잖아. 2년 동안은 개만 책만 보고 드로잉을 하고 내가 찍은 거 드로잉을 많이 하니까 처음에는 개를 그렸는데 토끼같이기도 그리고 뭐 이상한 게 되더라고. 개가 참 어려워요. 그리기가 어렵더라고. 사람만큼 어렵더라고. 그래서 2년은 드로잉해서 드로잉한 게 저기 이렇게 있어요. 그런 다음에 3년 동안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한 거죠. 하루에 10마리도 만들고. 그래서 이게 입체적으로는 내가 도저히 못하겠더라고. 이게 코가 뾰족하게 나오고 뭐 이런 걸 못하겠다. 그냥 입체만 아니고 이 아웃라인만 저기 아까 그 기계로 잘라. 그런 다음에 칠해서 그렸죠. 지나고 보니까는 긴 세월이더라고. 아니 그냥 지금 작업하는 거 똑같은 거죠. 뭐. 살아있을 동안 이걸 다 할 때까지 살아만 있게 해줘 막 이랬어요. 나는 이거 다 할 때까지 못 살아 있을 것 같더라고. 근데 지금 뻔뻔히 살아 있잖아. 아니 그냥 한 거예요. 그냥 할 수 있는 데까지 하죠. 못하면 할 수 없는 거고 그거야 뭐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냥 매일 와가지고 그때는 출퇴근했어요. 집에서. 요새는 출퇴근이 아니지만 도시락 싸가지고 와서 도시락 먹어가면서 출퇴근했죠. 108은 이제 그거 유기견 끝나고 나니까 학고제에서 유기견에 관한 전시 좀 하고 싶다고 그래서 죽은 개 유기견으로 했든 뭐 했든 그래서 그 정말 불쌍하게 죽은 아이들이 108 해방되는 어떤 상태로 갔으면 좋겠다. 굉장히 웃기는 얘기죠. 참 유치한 얘기인데 그런 마음으로 만든 거예요. 그게 108. 108이라는 거는 해방이잖아요. 그래서 그 해탈된 느낌. 그래. 인간들이 너희 잡아먹고 너희들 같지만 너희들도 이렇게 행복해. 개를 학대하는 인간의 한 사람으로서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유치하기 짝이 없지만 우리 죽으면 뭐 날아간다고. 날개 달잖아. 날개를 달아준 거죠. 뭐. 자기가 위로받으려고 그러는 것 같아. 작가인 내가 스스로 나를 위로하려고. 그러니까 사람이 갖고 있는 잔인성이라는 건 다 있잖아, 우리가. 내 안에도 있고 다 있잖아. 인간의 잔인성은 다 있어요. 모기 탁 죽여버리잖아요. 모기 일생을 그냥 하나로 난 물리는 거 싫잖아. 그러니까 죽여버리잖아요. 수없이 하루에 살생을 말도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손톱끝만한 벌러지도 있어요. 정말 놀라겠어. 막 죽이잖아. 그런 거죠, 뭐. 우리가 살기 위해서 남의 생명을 다 죽이는 거지 않나요?
따지고 보면 먹는 것도 다 그렇죠. 뭐. 그러니까 일종의 자기 위안이죠. 뭐. 자기 위. 작가는 느닷없이 어떤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느닷없이. 그러니까 무슨 미리 뭐 어쩌고 저쩌고 한 게 아니라 느닷없이 어떤 연관이 딱 나한테 오는 거예요. 뭐냐면 여성사 전시관이라는 게 새로 생겼어. 그때 무대가 이렇게 둥그렇게 무대가 있어요. 이만큼 높은데 무대가 이렇게 있고 여기 거울이 쫙 붙어 있고 이쪽에는 그냥 벽이야. 하얀 벽. 그 뭐 장소가 좁은 건 아니지만은 저기 전시할 장소는 아니야. 다른 데는 다 이제 벽이 하얗게 이렇게 있는데 남는 데가 이거밖에 없대. 그래서 그게 나한테는 큰 기회였었어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무속의 시작이 바리대기야. 그럼 바리대기가 누구예요? 강을 건너서 생명을 아버지의 스님을 살기 위해서 그 지옥을 건너가지고 그게 강이잖아요. 죽음의 강이잖아요. 강을 건너서 약사발을 물사발을 얻어다가 아버지를 먹여 살린 거야. 그래서 아버지 살렸어. 살리더니 아버지가 나라에 반을 주겠다. 너의 나라를 반을 주겠다. 그러니까 고마우니까. 얘가 딱 거절하고 아니 나는 저기 가서 죽은 사람들의 좋은 길을 가게끔 인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그 청을 거절하고 그 강을 건너가서 거기서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니고 중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무당이거든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둥그런 게 강이잖아. 거기다 구슬을 파란 구슬을 처음으로 사다가 그 구슬을 쫙 깔았어요. 천국으로 가라 이거야. 바리대기가 아주 예쁜 옥색 치마 입고 옥색 의자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게 블루룸이에요. 룸이라는 게 뭐예요? 인생 자체가 룸이잖아요. 이제 이걸 전체 룸으로 본 거예요. 우리 삶 자체를 룸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블루룸 할 때 내가 다 어렸어요. 세상 이야기를 좀 거기다 넣고 싶었어요. 세상 이야기. 근데 세상 이야기라는 게 막연하죠. 그러니까 내 이야기를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얼굴이 많이 들어간 거죠. 내 얼굴, 뭐 손, 뭐 이런 거가 좀 들어가고 또 약간 뭐 다른 새 형상도 들어가고 그런 건데 이제 사실은 그 종이 오리기는 정말 느닷없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 바리데이 얘기를 하면서 무당의 그것도 제가 많이 몇 번씩 찾아가고 좋아해가지고 춤추고 그러는 거 보면은 이분들이 자 종이를 오려서 나중에 불태워버려. 종이를 오려가지고 각종의 종이를 오려서 다 붙이더라고요. 현란하게. 나는 근데 이제 불 태우는 건 안 하죠. 네. 처음에는 몇 장 태웠어. 그러니까 하고 싶어서. 근데 안 하죠. 사실 그게 우리나라의 전통에서 왔다고도 말할 수 있겠죠. 핑크룸은 내가 가정주부에서 떠 있을 때 아름다운 핑크색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형광핑크야. 떠 있어. 아름답다고 사람이 다 얘기해. 중산층 가정주부가 얼마나 화려해요.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노래 들어가면서 이러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나는 거기 불안한 거예요. 그게 인간으로 사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나는 내가 중심이니까. 그게 이제 핑크룸이에요. 그래서 뾰족한 요거를 붙였지. 그걸 붙이지 않으면 그건 맛이 안 나. 여기 그 불안한 맛이 안 나. 그래서 붙였죠. 핑크는 나의 40대 그림 시작하기 전의 얘기고 행복한 그 평화의 어떤 느낌, 인간의 평화의 느낌, 이건 이제 그린 룸이고 화이트 룸은 이제 죽은 이후의 나의 모습이 아닐까? 죽음과 삶 사이에 조금 늙어가지고 머리가 하얘가지고 있는 나. 이게 이제 화이트 룸이고요. 화이트 룸을 다른 뜻으로 한번 해보고 싶다. 돌아가시는 엄마 얘기를 좀 하고 싶다. 우리 엄마가 고생하다 돌아가셨는데 화려한 그 연꽃, 엄마 굉장히 연꽃 좋아했어요. 그래서 연꽃을 많이 하고 그건 그렇게 내가 한 거죠. 블랙룸은 이제 죽음이죠.
제가 서울에 가면 빵하고 커피 마시는 집이 거기서 차를 한 잔 마시고 있는데 거기 사장님이 계시잖아요. 가끔 가다 인사도 하고 그러면 저도 이제 그림하는 사람입니다. 뭐 나를 그 사장한테. 그래서 이제 인사도 하고 그랬는데 마침 학고지에서 전시를 하고 있었어요.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림 하시는군요. 네. 혹시 나무 필요하세요? 그럼 나무. 그래서 나무 좋죠. 왜요? 그랬더니 너와 아십니까?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30년 정도 지하실에 보관하고 있는 너와라는 게 있는데 필요하시면 드릴 수 있어요. 이런다. 뭐 듣는 순간 너무 놀랐어요. 30년. 그리고 그 너와라는 거가 제가 알기로는 참나무. 아주 굉장히 단단한 나무를 몇십 년 동안 비 오면 물하고 해서 아주 굉장히 좋은 그 나무인데 튼튼한 나무죠. 저를 보고 필요하냐고. 아유, 당연히 필요하죠. 전부 싣고 왔어요, 작업실로. 그래가지고 그걸 작업을 했는데 이 너와라는 거가 수십 년 동안 이제 지붕이니까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 이 왜 말랑말랑한 살은 다 이렇게 씻겨 내려가고 뼈만 남아 있는 거예요. 이 늙은 여자들 주름살 있는 거 똑같은 거야. 늙은 사람 너무 좋아요. 사람 얼굴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건 화난 얼굴이다. 요거는 뭐 웃는 얼굴이네. 요건 바보 같은 얼굴이네. 이게 보여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렸죠. 순식간에 그리죠. 왜냐하면 까만 먹으로만 하면 되니까. 칠을 하나도 안 했어요. 채색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그거를 프레임을 했죠. 그래서 전시를 그것만 한 50점 정도, 40 몇 점 가지고 전시한 거예요. 학고제에서. 근데 저는 그 전시가 참 마음에 들어요. 왜냐면 그런 히스토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자연스럽게 얼굴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장 있잖아요. 그 핑크 그 심장은 저 제주도의 김만덕 이야기죠. 이제 김만덕 이야기에 굉장히 저는 아주 그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그분은 김만덕 이야기는 책으로 나온 게 별로 많지가 않아요. 제주도에 갔을 때 그 김만덕 협회가 있더라고요. 그분들 만나서 얘기 좀 듣고 그 참조를 했는데 제가 그냥 상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김만덕의 그 심장은 눈물로 가득 찼던 것 같은 느낌이야. 한국 최초의 여성 상인이잖아요. 그 드로잉도 거기가 그 매일매일 일기하다시피 그냥 그 물론 정확한 일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사를 약간 희화화했다고 할까? 약간 그 유머러스하게 이렇게 표현한 것도 있고 또 슬프게 표현한 것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그림 중에 문학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림의 미술의 어떤 정점을 찍는 게 아니라 미술 외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그래도 괜찮아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게 미술이 아니라도 좋아 뭐 이렇게 얘기를 제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발표할 때 좀 쫄았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미술 작품이 아닌 것 같은. 그랬더니 오히려 대중적으로는 일반인들은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미술이 갖고 있는 어떤 위험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가지고 올 수 있는 거리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특히 그 현대 미술에서 느끼는 그 거리감이 나도 느끼니까. 작가인 나도 느끼니까. 근데 요거는 좀 안 그렇잖아. 아, 나도 뭐 이거 이해할 수 있어. 이런 해방감 같은 거. 좀 이런 느낌이 아닐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이 먹은 여자가 그냥 이렇게 그냥 다 안아주면서 그냥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닐까? 이게 나이 먹은 여성 작가가 갈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가끔 해요. 붓으로 들어간
붓으로 그림을 그리게 된 동기를 얘기를 해야 돼요. 굉장히 너한테는 중요한 얘기거든요. 평면이 갖고 있는 답답함. 이게 이제 이 공간으로 나왔잖아요. 저기 설치도 역시 너무 답답해. 설치를 해보니까 설치는 공간에 어떤 공간이든지 공간이 한정이 돼요. 그런데 답답하다 그런 것만 있었어요.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거야. 어떻게 나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면서 중앙박물관을 그냥 다녔어. 근데 한 번은 거기서 열쇠를 얻은 거잖아요. 중앙박물관을 그냥 자기 집 드나들듯이 볼 거 있는 데도 가고 없을 때도 가고 그냥 이랬는데 한 번은 갔는데 뭘 하냐면 한국의 조선시대 때 인물상을 전시를 하더라고요. 그때 딱 만났잖아요. 아, 그때 그 전시를 안 봤으면 나 오늘날 이런 작품 못해요. 근데 그때 누굴 만났냐? 윤두서 개인 그 인물 자화상을 본 거예요. 윤두서한테 딱 꽂혔어요. 저는 움직일 수가 없었어. 윤두서가 눈을 이렇게 부릅뜨고 나를 탁 쳐다보는데, 이게 이를 말. 그래서 제가 몇 번씩 갔었어요. 가서 또 보고 볼수록 살아있어 이 사람이. 그래서 그때부터 고민하다가 내가 다 버리고 한국화 하고 싶어요. 선생님들 소개해 주세요. 그랬죠. 그래서 김현자 선생님 만난 거예요. 그게 10년 전이에요. 유화라든가 아크릴 이거 다 없잖아요. 싹 버렸어. 싹 버리고 이제 붓만 가지고 3년을 다녔어. 그 선생님한테. 그래서 이 쓰는 법을 배웠죠. 그래서 첫 번째 전시한 게 그 내 친구들 전시죠. 제가 물론 윤두서한테 윤두서의 초상화에 반한 것도 있지만 사실 설치 미술이 갖고 있는 답답함이 있었어요. 이외에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나한테는 환경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 작품이 어떤 A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이 오리기도 있고. 이 A라는 작품이 어디 가서 전시하려면 그 현장과 뛸래야 뛸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건 구속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나한테는 구속이야. 아, 이게 뭐지? 그러고 막 답답한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지금 종이에다가 연필을 붓으로 하잖아요. 이건 어떤 면에서는 끊임없는 공간 탈출이에요. 이거는 공간을 뛰어넘는 거야. 시대를 뛰어넘는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이를테면 내가 지금 이렇게 어떤 여성이 이제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어요. 그럼 여기 이제 벽이 하나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는 일부러 안 해. 그냥 종이를 놔둬요. 이 공간은 내가 범접할 수 없는 어떤 공간이야. 그건 끊임없이 나갈 수 있는. 막 숨통이 확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적에는 그런 공간감을 많이 느끼려고 해요. 스스로. 그래서 숨통이 휙 하고 터지는 것 같은. 이렇게 보면은 저 하늘 같은 거는 저거 설치 미술로 불가능해요. 여기는 지금 이 벽이 있고 옆에 하얀 거 있잖아. 그거는 지금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공간으로 놔둘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꼭 이 종이 자체가 갖고 있는 그 한지의 느낌을 어떤 경우라도 꼭 한 곳에 남겨놔둬. 그게 공간 탈출이에요. 나한테는. 네, 여기도 보면은 지금 바닥에 이거 칠 하나도 안 한 거예요. 땅이잖아요. 땅인데 그냥 공간으로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작가가 갖고 있는 자기만의 탈출이죠. 제가 초상화를 하면서 자화상도 많이 그리지 않습니까? 초상화를 하면서 꼭 친구들을 그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은 안 했어요.
안 했는데 다른 초상화를 이제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그림을 그려서 여기까지 온 거, 그러니까 40살에 시작해서 지금 현재까지 왔잖아요. 80살 될 때까지 왔어. 이 40년 동안 나 혼자 그렸니?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 혼자 뭐 노력했니? 물론 나 혼자 노력했죠. 거기 음으로 양으로 정말 붓이라는 건 이렇게 드는 거야. 뭐 검은색은 이렇게 쓰는 거야. 라고 얘기해 준 친구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또 그런 친구가 없다 하더라도 너 고생한다. 그림 하느라고. 밥 한 끼 사줄게. 사준 친구도 있고. 거기 나온 친구들은 전부 그림 시작한 이후에 만난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이후에 내가 마음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뭐 미워하기도 했겠죠. 그런 친구들. 그러니까 다 그런 연관이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그 한국의 여성 초상화를 하겠다고 마음 먹은 거가 그 초상화에 관심이 있어서 책을 많이 샀는데 여성 하나도 없어요. 그 수백 명의 초상화 중에 여성은 딱 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아주 근대, 그리고 이름도 없어. 다른 건 다 무슨 대감 뭐 이래가지고 이름 다 있어. 이름도 없어요. 근데 은근히 화가 나더라고. 그래서 나는 말이야, 여성 초상화 할 거야. 그렇게 마음 먹었죠. 여성 초상화를 하는데 이제 연습으로 친구들을 한 거죠. 내 친구들한테 얘기했어. 이건 연습이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여성 초상화를 정말 하고 싶었어요. 적어도 100명의 여성 초상화는 그려야 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포커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재료가 없어요. 내가 하고 싶어도 뭐 100년 전, 200년 전 사진이 있습니까? 사진 없어요. 내가 엉터리로 그리면 돼요. 그렇지만 너무 엉터리를 할 수는 없어. 10%라도 뭐가 있어야지. 그죠? 꼬투리가. 그렇다면 그냥 책을 보고 하면 돼. 그러면 그 여성 독립운동 한 책을 내가 이제 샀어요. 그 한 분 한 분이 정말 놀랬어요. 나는 진짜 놀랬어. 다 위대해. 내가 이걸 안 하면 안 돼. 이게 내 마지막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작해서 지금 한 20분은 했어요. 오른쪽이 권기옥이라고 우리나라 최초의 여류 비행사. 저 뒤에 비행기가 당신이 타고 온 비행기예요. 19살 때부터 총을 들고 싸우신 분이 일본하고 싸운 분인데 한국에 돌아와서 해방된 이후에 사회주의자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 좀 관심이 있고 양심이 있는 사람은 다, 나도 아마 그 당시 태어나서 사회주의자 됐을 것 같아요. 그랬는데 공산주의는 아니었어요. 아니었는데 그 공산주의를 몰려서 49년도에 자살했다고 일설은 있는 분이에요. 그림을 그린다라는 거에 너무 무서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림 그리는 거 싶은데, 막 이건 너무 어려운 일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못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냥 일상 하듯이, 일상을 지나듯이 시작하고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 세계적인 작가가 된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시작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 삶은 내가 태어나서 내가 죽을 때까지 내 삶은 내가 가지고 가는 거니까 하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그냥 연필 하나 하고 종이만 있으면 돼요. 나의 예술은 나의 삶이죠, 뭐. 나의 일상이다.